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과의 만남, 거리의 파토스, 공감, 인성의 혁명. 오늘부터는 6챕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만날 환자들에게 더 다가가서 공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고요. 사례는 총 이제 12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이제 공감 행복 결핍증과 러스킨 행복의 조건부터 이제 나만의 구역 45cm를 침범 말라. 이 부분은 이제 미리 친구들하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 보았겠지만 앞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할 공감이라든지 동정 이런 어떤 미묘한 차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짚어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것 뒷부분을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앞으로 만날 환자들, 앞으로 만날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더 잘 공감해 볼지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생각과 어 마음가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공감을 할 수 있을지,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결핍증과 러스킨 행복의 조건입니다. 리처드 레이어드 이제 영국의 런던 정치대학 교수이면서 경제학자이죠. 일생 동안 행복에 관한 연구와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의 어떤 행복 운동을 펼쳤는데 이 학자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행복한 사회의 첫 번째 조건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높은 수준의 공감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회에서 행복한 조건으로 느끼는 요건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근데 버락 오바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제 음 우리나라에서 연방 재정이 적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지만 나는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처지가 되어 보고, 자, 우리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배고픈 아이들의 눈으로, 자, 해고된 철강 노동자의 눈으로, 당신 기수와 방을 청소하는 이미 노동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다.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 울림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면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나와 비슷한 또는 나와 다를 법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그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우리들의 또 다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환자들은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정말 뛰어난 의료인과 역량이 높은 전문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44대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2008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핵심 선거 주제로 공감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란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이고 처음 이제 흑인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이민자들 또는 여러 계층의 사람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융합하고 통합해야 하는 그런 오바마 정부의 어떤 그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거의 주제를 공감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 공감이란 타인의 시각에서 정의와 공정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 경우 실정법과 원칙을 초월한 윤리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윤리의 핵심이 바로 공감이다라고까지 버락 오바마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책의 내용을 조금 보면은요. 자, 공감, 자, 빵 한 조각을 굶주린 어머니와
아이들이 n분의 1로 나눠 먹는 것이 평등이자 정의인가? 자, 이때 이제 존 러스킨의 영국의 사회사상가가 자, 강조한 행복의 조건은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라 자,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인간다운 삶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단순한 생산과 소비의 과정을 벗어나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감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좀 보면, 자, 장애 학생이 학교 잘못으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강의실을 배정받았고, 학교 측이 이곳에 350m 떨어진 강의실로 해당 강의실을 옮기려 했다. 자, 그러나 일부 학생이 거리가 너무 멀다면서 반대해 무산됐는데, 자,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양심이 있으면 장애 학생이 수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자, 이 어떤 본문의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서 서울 명문사립대에서 장애인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들에게 양심이 없는 민폐 장애인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슬프고도 이제 씁쓸한 그런 내용인데요. 입시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에서 일부 학생이 오로지 입시 경쟁에 필요한 능력만 키웠을 뿐이지, 자, 이런 어떤 나보다 어려운 친구들, 내가 도움을 주어야 하는 친구들에 대한 어떤 공감을 결핍증이 있고, 그런 친구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굉장히 씁쓸한 우리 사회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역량은 오로지 입시 경쟁에 필요한 능력뿐만 아니라 다름 아닌 공감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사례 두 번째는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 장애인 한국인 학생이 입학을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는 이 학교의 유일한 장애인이었습니다. 자, 입학하자마자 학교 측은 장애 학생을 위해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바꾸는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때 장애인에 대한 배려 및 공감과 관련된 두 가지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한국은 장애인에 대해서 특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공정함과 평등을 더 먼저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한국과 미국인의 차이가 아닌 두 나라의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감 결핍과 러스킨의 행복 조건이죠. 그래서 이 사례 3도 군대에서 진지 봉사를 마친 후 부대 복귀 중이던 병사가 머리에 총탄을 맞고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건 초기에 도피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자, 재수사를 통해서 인근 사격 훈련장에 날아온 유탄에 의해서 사망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군의 사격장의 안전 관리나 통제 미흡, 뭐 이런 총체적인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각인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사건을 보게 되는, 재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모습은 국가가 직접 간접적인 책임을 지는 사고였는 경우에는 국가를 저주하고 무죄한적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 그러나 피해자의 부모는 내 자식을 잃은 슬픔에만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심정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쐈는지 밝히지 말고 그 병사가 얼마나 자책과 부담을 느꼈겠는가. 과연 여러분들도 이런 좀 동일한 입장에서 이런 부모님들의 어떤 행동과 같은 행동을 보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본성론과 진화와 공감적 고통이죠. 일찍이 이제 그리스도 사상이 이제 서양에 굉장히 많이 지배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길었던 중세기 이후에 2000년 동안 인간의 삶의 출발부터가 죄에 물들어 태어난다고 서양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류 조성이 이기심이 인간을 원죄에 물들게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자,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이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원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죠? 자,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자, 인간이 본디 날 때부터 가지고 있게 됐다는 죄를 이제 일컫는 말을 우리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도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고 위선적이고 이익에 탐욕스럽다. 자, 인간은 재산을 손해 본 것보다 부모의 죽음을 더 쉽게 잊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고요. 자, 또는 호마스 홉스도 자, "인간은 선천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에게 늑다이며 인간들은 자연 상태에 내버려 둔다면 자,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존 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백지 상태 타블라 라사로 태어나 빈 서판을 채워가는 그래서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관념이나 지식이 없고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운다. 그래서 이때 경험론을 이야기하였고요. 제레미 벤덤도 인간의 조건을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최대화하는 것. 자, 그래서 자, 인간 본성론이 쾌락과 고통이 인간의 행동의 원동력이고 자, 최상의 선택이 최대의 행복을 가져온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공유주의와 윤리학과 법철학을 발전을 시켰죠. 지그문트 프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분석학적을 태도,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 정신 분석을 창시한 사람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은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요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리비도와 공격성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무의식과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것이 없더라면 자, 본성적으로 우리는 야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였죠. 자, 그래서 인간은 도덕성을 완전히 내재화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때 공감 능력은 인간의 능력 가운데 가장 으뜸이고 자, 소홀히 다루어지는 능력인데 자, 우리는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자, 공감적 고통 능력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우리가 오프라인 시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공감 엠패티와 동정 심패티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말 단어에서는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요. 실제로는 의미가 확연히 다릅니다. 자, 엠패티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그런 심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 서로 이해하고 애정과 신뢰를 나누는 그런 거고요. 자, 동정은 심패티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애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서 자, 인간 본성의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에서 말하는 심패티 동정은요. 타인의 어떤 공경을 보고 측은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동정 심패티라고 하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목적은 역시 심패티보다는 엠패티 공감을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좋은 감정, 나쁜 감정도 다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가. 심리적인 어떤 상호 교류가 가능한가.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은 의미로 보면 공감, 타인에게 다가가서 함께하는 것이고요. 타인과 떨어져서 짐작해 보는 동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동정과 공감 안에 그 공통된 무언가를 우리가 엠패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훈련과 노력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이란 남이 느끼는 감정을 그 사람의 내면에 들어가서도 나도 느끼는 거라고 이야기하였고요.
자, 독일의 철학자 또는 로먼 크루즈라닉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타인의 처지에서 보고 느낌과 관점을 이해하고 행동 지침으로 삼는 기술이죠. 그래서 항상 상대가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자, 독일의 철학자도요,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인데, 타인이 겪는 고통의 정서적 상태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칼 로저스도 이제 상담 심리학자인데 상대방의 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상처나 즐거움을 마치 내가 느끼는 것처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걸 잃어버리면 동일시의 상태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감의 조건은 마치 as if라고도 이야기하죠. 마치 뭐뭐처럼. 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 가 어떻게 보면 공감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소셜 미디어의 시대가 되면서 뉴스 이용 형태도 변화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TV, 신문을 통해서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받았지만 요즘은 소셜 미디어, SNS를 통해서 자, 공감 표현, 댓글, 그 사람들이 올린 어떤 소식, 글, 어떤 사진 이런 거를 보고 실시간으로 이제 반응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이제 공감 표현, 공감의 하나의 또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생학교의 저자의 로먼 크루스나릭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공감하기 위해 깨달아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자, 공감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다. 자, 자신의 필요한 사항이 다른 모든 사람의 필요 사항은 아니고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매주간 타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타인의 원하는 것을 적절하게 어 융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면 그건 절대적인 공감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공감에 관련된 사례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PPT를 작성하지 못하고 퇴근을 한 직원을 보고 팀장이 크게 화를 냈죠. 근데 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종종 볼 수 있는데 자, 이럴 때 이제 김 대리가 "딸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상사가 읽지 못했다는 거. 그러면서 이런 어떤 공감을 우리가 해 주었더라면 사원과 어떤 관리자 간의 관계가 좀 더 매끄럽고 팀원 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이케이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대리의 공감 정확도가 높은 거. 그러니까 공감 정확도는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경험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공감 정확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감의 핵심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마음 읽기에 우리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우리와 조금 다른 어떤 사람들, 친구들의 경우에 특히나 이제 자백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은요. 타인의 마음을 읽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마음 읽기가 어떤 것인지 상상하지조차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래서 어떤 마음 맹의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너무나 잘하지만 그 외에 것들은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것은 굉장히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죠. 선진국의 조건 타인을 배려하다. 그래서
요즘 이제 K-푸드, 뭐 K-뮤직 또는 K-문화 컬처가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이제 오픈을 한 이제 뭐 BTS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이런 어떤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K-푸드나 K-컬처에 대한 소비를 국가적으로 더 많이 장려하고 배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뮤지컬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이면서 오페라단도 가장 많고, 자 문학 잡지가 가장 많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문화 시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떤가 좀 보고 싶습니다. 어 어떤 문화의 모습을 앞서 나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개개인의 문화 어떤 시민의 의식은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지만, 우리 하나하나의 어떤 역량과 그런 높은 수준은 아직 다 채워졌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예로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 백조의 호수 공연 관람을 한 사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공연을 관람하러 들었었을 때 유난히 초등학생 관람객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굉장히 떠들고 그러면서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필자는 조용히 공연을 보려던 기대가 깨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자 초등학생 관람객들은 공연 내내 정숙히 관람했다. 자, 이 공연은 극장의 화려함보다는 어린 관객들의 어른스러운 관람 매너가 굉장히 부러운 추억으로 각인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잘 본받아서 실제 어떤 우리 문화 선진국의 시민의 수준이 이 정도이라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예술은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 이제 각 분야에서 이런 감상 인구가 대폭 확대되어 있고, 분야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인기를 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그만큼 청소년을 포함한 관람의 관객 수준도 높아졌지만 실제 공연장에서는 이것이 꼭 비례하진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구역 45 센티를 침범 마라." 음 그래서 "어깨에 부딪히는 한국인은 정말 견딜 수 없다."라고 외국인들이 말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행동이 상스럽고 천박해 보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자 "낯선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는데, 자 나만의 구역 43 센티를 침범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존중을 하고 이제 누군가와 공감을 하고 누군가와 오히려 교류하려면 그들만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공간을 누군가를 보장해 주고 존중해 주을 때 배려해 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홀 문화인류학자의 말로는요. "낯선 사람이 이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타인의 몸을 부딪히는 것은 개인의 사적 공간을 침입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정한 거리는요 45 센티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거리는 최소한의 이 정도의 거리, 즉 치밀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누군가와 어떤 개인적인 공감적인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또는 이제 무배려 운전 문제도 외국인 아니라 내국인들도 비판을 받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드는 무배려 운전을 한 운전 자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러면서 신문이 말하는 한국인의 어떤 심리적인 특징은요.
자, 치열한 투쟁에서 서로 싸워 살아남아야 했던 역사의 어떤 흔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과거에 무작정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과거에 험난했던 배경을 고려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인의 역사적 역경을 헤아려서 자, 한국인들은 타인에 대한 상스러운 무배려를 이해해 줄 수 있는가. 또 중요한 것은 한국 역사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 상황을 살고 있는 지금의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 우리의 태도와 행동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보다 더 심한 것은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수없이 많은 길가에 짝퉁, 뭐 핸드폰, 고가의 물건들이 즐비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는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 사전에는 배려라는 단어가 아예 없다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그 나라의 민족성과 분위기를 보여주는 아주 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문학적인 목표, 사지향적 사유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런 교육적인 정신 교양을 통해서 어떤 사유의 방식을 변화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추가적인 변화의 모색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유는 이제 직지향과 사지향으로 나누는데 직지향은 과학적인 사유를 하는 것, 자, 사지향은 예술적 사유와 감상을 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인문학적의 어떤 목표가 사지향적인 사유인데 여러 번 여태까지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런 사지향적인 사유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이때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데카르트, 대륙의 어떤 합리론에 이르기까지 도구적 이성을 주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면 이런 예술적인 어떤 사지향적인 사유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가지며 행동하기를 더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감과 누군가와 소통하고 누군가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되는 우리의 어떤 상황에는 이런 예술적인 사지향적인 사유가 굉장히 더 중요한 가치인 것은 분명하겠습니다. 어, 니체가 말하는 주인이자 귀족은요, 이런 사지향적인 사유를 강조하고 삶의 그림을 중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야기하는 귀족적인 삶, 뭔가 가치 있고 어, 주인적인 삶은 이런 누군가를 공감하고 배려하고 또는 예술적인 가치를 중요시하고 이런 예술적인 가치의 사지향적 사유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꼭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숙명적인 부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런 존중과 배려는 냉철한 평가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미개인과 문화인의 약간의 차이는요. 자, 원거리 지각 예민, 뭐 근거리 지각에는 둔감한 것을 우리가 미개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문화인은 자, 원거리 지각에 둔하고 근거리 지각에 예민함,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가능한. 자, 그러면서 이런 냉철한 분석과 성찰이 가능한 반선적 사고가 강한 문화인을 우리는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공중 목욕탕이나 어떤 대중이 모이는 시설에서도 어떤 우리 문화인으로서 이런 근거리 지각이 예민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알렌트와 칸트의 역지사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 아렌트는요, 인간이 이성을 짐승처럼 사용하는 행위,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무사유에 의해서 비롯된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역지사지를 못하는 상태, 즉 공감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음, 인간이 이성적이어야지만 도덕적이고 그래야지만 윤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학자들의 말을 우리가 인용해 보고 지금까지 봐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상태, 역지사지를 못하는 상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악의 평범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이성에 근거한 인성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여기도 뭐 굉장히 부도덕한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복종 심리, 뭐 기억에 관련한 실험을 위해서 사람을 구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대해서 어,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본성 또는 우리가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인간이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명하게 보여주는 실험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만도 마찬가지죠. 악의 평범성은 말하기의 무능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과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이라고도 이야기하였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이야기하였죠. 악의 평범성과 반대인 역지사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즉 인성이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공감해야 하고 누군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누군가의 입장을 바꾸어서 비춰서 그 입장의 편에 서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나 임마누엘 칸트도 이런 역지사지가 가능한 사람을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좋은 사람의 조건으로 자신의 주장을 가역성 혹은 역지사지의 문을 통과할 때 보편적이 될 수 있고 올바른 도덕 법칙인 정언 명령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1의 정언 명령이란 공정성, 형식적 원리, 내 의지의 준칙을 주관적인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를 뜻이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입장, 정언 명령, 그리고 공감을 표현하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어떤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의 방향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도 다시 한번 나오죠. 인성이 좋은 사람은 정언 명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감정을 너무 가변적인데 칸트는 선의와 맞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언 명법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임마누엘 칸트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였습니다. 배려와 외부 비경제입니다. 이런 어떤 동덕여대 재학생 99%가 공학 전환을 반대하고 찬성은 0명이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남녀 공학 전환을 논의를 철회하라. 이런 굉장히 좀 과격한 이런 시위가 모 학교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옳음 혹은 정의는요, 외부 비용을 내부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계적인 무배려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보상 없는 비용에 강요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어떤 우리가 마구잡이로 버리는 쓰레기들이나 이런 어떤 공중 도덕을 지키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하나의 외부 비경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계적인 무배려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는 비용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외부 비경제를 최소화하는 것은 곧 문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의 비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요, 문화와 경쟁력을 확보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하지만 많은 비용,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사람을 배려하는 의식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조건 없는 재단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여기에서는 "We provide free kindness resources to help you make kindness norm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친절 또는 집에서의 친절, 일터에서의 친절, 즉 "친절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모토를 우리는 이 어떤 미국의 조건 없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는 친절은요, 일상에서 어떤 사려 깊은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기분, 하루를 좋게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이런 친절한 태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친절의 선물 증여가 곧 선순환을 이루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조건 없는 친절 재단이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들은요, 굉장히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을 베풀라 이고요. 이웃과의 나눔, 칭찬과 격려를 하라는 거. 두 번째는 배려하라. 식품을 나눈다든지 차량 도우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매너 있게 행동하고 기다리는 자세, 힘든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돕거나 길을 잃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고, 네 번째는 덕담을 건넬 수 있겠고요. 작은 따뜻한 말을 누군가에게 건네줄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말없이 쇼구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겠고요. 여섯 번째는 외로운 사람에게 힘을 보태라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연락을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격려와 공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자원봉사를 해 보라는 거. 여덟 번째는 직장 동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 뭐 동료를 위해서 커피나 간식을 준비해서 나눌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우리에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미소를 짓는 것. 열 번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한번 실천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념을 깨는 기버의 힘입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챕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의 주인은 에담 그랜트 교수의 Give and Take라는 책에서 기존의 통념을 완벽하게 뒤집는 사람을 우리가 꼽았는데, 이때는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을 지목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공을 거둔 사람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능력과 성취 동기, 기회가 있었고, 네 번째는 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남다른 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버가 성공하는 이유, 즉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 네 가지 이유를 책에서 정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 첫째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행동을 좋아하고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거고요. 둘째는 이타적인 가정교육, 이기적인 직장교육 현상은 직업 환경을 바뀌면서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 자, 세 번째는 같은 맥락에서 산업체의 구조가 기버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 안에서도 받기보다는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성공의 기회나 이런 성공의 사다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 이유를 우리가 보자면, 이제 기본은 계획된 우연을 만들기 때문이기 때문에라도 성공을 이제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성적인 어떤 인간이 되기 위한 여러 관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로 오늘 배운 내용에서는 이 공감, 동정과 공감에 대한 차이, 그리고 이런 공감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태도, 문화, 사제안적 사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성적인 인간은 본능에 기조하지 않는
어떤 도덕적 이성, 역지사지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인성적인 사람으로 뽑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통념을 깨는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기보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는 좀 더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으면서 받기보다는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편이 우리를 위한 그런 인성적인 사람 또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통념을 깨는 사람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장에서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요. 특히 인문학적인 목표로서 어떤 사지향적인 사유와 공감과 동정, 엠패티에 대해서 좀 잘 기억하시고요. 이런 어떤 이제 통념을 깨는 기보의 힘의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